안녕하세요. 대치동 델탑수학 원장 장지은입니다. 선생님들, 중학교의 여러 평가 방식과 계속 변화되는 교육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가끔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엄선해서 핵심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와 연산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문자화식, 함수는 변화와 관계로 영역명이 바뀌며 통합되었습니다. 기하의 경우 도형과 측정, 확률과 통계는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영역명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 영역 및 순서를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명칭만 바뀐 것이라 현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등수학 목차는 영역별로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3학년 과정에 있었던 대표값이 1학년으로 이동했습니다. 2학년의 경우 2009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증명 용어가 다시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서술형 문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과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던 이참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새로 추가되었고 통계 부분에서는 공학 도구를 이용한 추세선과 상자 그림, 사분위수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분위수 구하기에 중합값을 이용해야 하니 이때 중1 과정 복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중등수학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시기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1학기, 2학기 중에 선택해 한 학기만 시험을 보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번의 시험을 봅니다. 물론 국악중과 같은 일부 중학교는 1학년 때 시험을 4번 보는 학교도 있으니 꼭 가르치는 학생의 학교 홈페이지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은 총 4번의 시험을 보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 기말고사는 7월 중순에 시험을 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기말고사는 12월 중순에 시험을 봅니다. 3학년은 3번 또는 4번의 시험을 봅니다. 1학기 시험은 2학년 때와 비슷한 시기에 보고요. 2학기 시험은 한 번 보는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2번 보는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9월 말에, 기말고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봅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꼭 체크해 보세요. 이제 중등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복섭만 기억하세요. 중1 때 포인트는 공부 습관 잡기와 심화 공부입니다.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보는 학기도 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양극화가 생깁니다. 이때 공부 습관을 잘 잡아놓은 학생은 선행으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시험이 없다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학생은 공부 습관이 무너져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학부모님께 어필하시면서 학생에게 스스로 계획을 설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또 스스로 계획을 짜고 지켜나가는 습관이 들도록 옆에서 코칭해 주시고 점차 학습량을 늘려가도록 지도해 주세요. 중2부터는 사춘기가 와서 심화학습 진행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화학습을 조금씩이라도 접해보도록 하면 그 시기에 부담감이 훨씬 덜해집니다. 보통 중1-1 기본 나가고 그 후에 중1-1 심화 문제집을 풀립니다. 또는 중1-1 기본 나가고 심화 문제집 2권을 풀립니다. 이때 심화 문제 푸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저는 준심화 문제집인 1품과 최고 득점을 풀리는데요. 스텝 3까지 풀리지 않고 스텝 2 정도까지만 풀립니다. 혹시 심화 문제집을 잘 푼다면 최상이나 블랙라벨을 풀려주세요. 잠깐! 심화 문제 코칭 팀 나갑니다. 저는 심화 문제 이렇게 극복시킵니다.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 문장들에 겁먹어서 못 푸는 아이도 있고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못 푸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문장을 가려주고 한 문장씩 차근차근 보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쉽게 느낍니다. 혹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네, 틀린 식을 써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절대 화내지 마시고 선생님은 식을 대신 세워주지 않을 거야. 네가 식 세울 때까지 계속 기다려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식이라도 쓰려고 노력합니다. 단, 정말 오래 기다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오래 기다려주면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불편해서라도 어떤 식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심화학습의 첫걸음은 길고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석하고 학생이 익힌 개념과 연결시키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풀이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생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2 때 포인트는 복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이때 사춘기로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집중도 잘 못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복습에 더 집중하여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그리고 중2 수학은 고등 수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원이 많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피타고라스의 정리 등 수많은 공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작위 숫자를 외운다면 평균 7개 정도 외운다고 합니다. 간단한 숫자도 7개 정도밖에 못 외우는데 이 많은 공식들을 무작정 외워버린다면 당연히 모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 머리에 남을 수 있게 이해 바탕으로 공식을 외우게 해주세요. 저는 사춘기가 한참 진행 중인 중2 학생들은 심화 과정 대신에 기본 과정을 2번 반복 학습시킵니다. 혹시 학부모님이 진도를 더 나가길 원하신다면 중2 내용을 복습시키면서 선행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3 때 포인트는 선행입니다. 중3 1월에 재학생 어머니들 상담 요청이 쏟아집니다. 어머니들께서 대형학원 설명회 다녀오시면 불안감에 한껏 쌓여서 고1 수학은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로 끝낼 수 있을까요? 라며 문의를 주시고 선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다행히도 중3-1은 공통수학 1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중3-1은 심화 단계 나가지 않고 중3-2 진도를 나갑니다. 참고로 공통수학 1, 1단원 다항식과 2단원 방정식 파트를 배우면 중3-1의 내용의 이해도도 더 올라가니 심화를 하지 않았다고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학원에서 강사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의 일은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행 팁 나갑니다. 학생들 중 어떤 단원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부분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서점에 가셔서 중학교 수학 문제집 앞부분을 보시면 수학 개통도가 있습니다. 이 단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공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수학 개통을 알고 계시면 수학 구멍 메워주기가 훨씬 편합니다. 혹시 중2 함수를 유독 어려워한다면 초5 규칙과 대응, 초6 비와 비율, 중1 정비례 관계 중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학 개통을 참고하셔서 수학 구멍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주의사항입니다. 평균 4주 정도 내신 기간을 잡고 있으나 하위권 학생들은 더 길게 내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시중 문제집으로 공부를 시키고 내신 기간에는 근처 학교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며 연습을 시킵니다. 꼭 유형별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니 꼭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려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처음 보는 중1 학생은 시험을 본 경험이 없어서 OMR 카드 마킹도 잘 못하고요. 시간 분배도 잘 하지 못합니다. 꼭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 연습을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초등학생 때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고등부 강사님들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면 좋을까요? 그런데 거의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제발 고1 1학기 수학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6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비례식, 중1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식, 이 파트들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워낙 연계성이 높은 과목이라 앞부분 개념이 잘 쌓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진도가 조금 늦더라도 개념을 확실히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지도해 주세요. 이제 학생 유형별 지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 시험 불안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논문은 시험 불안감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이 더 문제가 될까요? 1번 그룹,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 2번 그룹, 시험 도중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시험 도중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사실 시간이 갈수록 시험에 몰입하게 되어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 자체를 방해하게 되어 더 문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는 내용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었죠. 저는 1번 그룹은 우선 공부 시간 계산을 하게 해서 계획표를 짜게 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2번 그룹은 지속적으로 시험 연습을 시켜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이 경우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안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또 복습을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 복습을 하지 않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지 실험 내용을 보시죠. 학생들에게 학교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크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말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요일에 될수록 많이 하고 못한 부분은 수요일에 맞춰야지? 네, 전체 71%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만 주의가 팔려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OMR 카드 체킹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정답은 28초에서 40초 사이입니다. 보통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면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획을 잘 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얼마나 걸리는지 체킹해보며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왜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지 분석하게 해야 합니다. 왜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웠는지 또 분석하게 해야 합니다.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계획을 수정하며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주 테스트를 보면서 인출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결과를 관찰하며 피드백을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못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몇 번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여기에서 이 글자를 못 보았을까?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왜 골랐을까? 시험 볼 때 왜 기억을 못했을까? 등이요. 세 번째, 기록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 계획을 짜고 수정하게 해주세요. 잠깐, 코칭 팁 나갑니다. 그냥, 대충, 모르겠어요. 이 단어들에 대해 신경 쓰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멍청이 단어니 쓰지 말라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대충, 모르겠어요 말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숙제 질문할 때 이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럴 때 저는 문제 또는 풀이 하나씩 다 체킹하면서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아이가 어려움을 느꼈는지 말로 표현해 보게끔 도와줍니다. 이렇게 위의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되고요. 이 점이 개선되면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기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3.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 실수라는 단어는 방법을 아는데 틀린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서 틀린 것도 알고 틀렸다며 착각하고 실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실수와 몰라서 틀린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수는 어떻게 줄일까요? 인지과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계산 실수는 정신 상태 문제이다. 결국 집중을 안 해서 틀렸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겠다.
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대부분 어디서 본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첫 번째 생각, 이거 아는 문제인데? 두 번째 생각, 나 시험 잘 보겠다. 세 번째 생각, 아싸! 그리고 네 번째 생각에서 문제 집중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 실수 이렇게 코칭합니다. 아이들 풀이 보고 수정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풀이를 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풀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담 팁. 문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100점의 의미는 다 안다가 아니다. 모르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다. 진짜 100점의 의미는 아는 문제를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을 언제 쓰냐면 시험 끝난 후 어머니들과 상담할 때 씁니다. 100점 예상했는데 실수로 8, 90점대 받아오는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이때 100점 못 받은 것을 선생님의 잘못으로 돌리는 학부모님들이 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때 저 말하면요. 어머니들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학원에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솔루션까지 제시해드리면 대부분 계속 등록하십니다. 공부 능력은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과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선생님의 관심입니다. 이번에는 효과적인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형 문제 풀릴 때 4배 효과 보는 팁. 유형별 같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푸는 방법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유형화 학습법은 똑같은 풀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한 문제의 패턴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일주일 후에 풀었을 때 기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20% 내외로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유형별 문제들을 2문제 이상 연속으로 배열되지 않게 하는 비유형화 학습은 방금 전이 아닌 이전 학습 유형을 떠올려야 하며 머리를 계속 써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만족감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적당히 어렵게 공부하면 한 번 배운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도 80% 정도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집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 교수님들은 학습이 되기 위한 환경을 적절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성적이 오르는 본질인 적절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90cm 떨어진 바구니에 콩주머니를 던지는 경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다 올바른 연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실전과 똑같이 90cm 거리에서 바구니를 두고 콩주머니를 넣는 연습을 반복한다. 2. 60cm와 120cm 떨어진 바구니에 번갈아 콩주머니를 던진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어려움이란 거리감 키우기입니다. 야구공 던질 때도 같은 공보다 랜덤공으로 연습해야 실력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수학도 랜덤으로, 즉 비유형화 문제를 풀려야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쌤과 같은 유형 문제집은 유형끼리 세로로 쭉 풀리는 것보다 유형별 한 문제씩 가로로 풀리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작정 적절한 어려움만을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머리를 이용해 적당히 어렵게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공부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학학습은 유형화 학습과 비유형화 학습을 적절한 비율로 배율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유형화 학습이 50에서 75% 정도, 이 사이가 심리 상태가 문제되지 않으며 학습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3의 학생부터는 이렇게 비유형화 학습을 시키고 아직 공부 습관이 들지 않는 하위권에서 중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유형화 학습을 시킵니다. 2. 숙제 나갈 때 팁. 중하위권 학생들은 배운 범위의 대표 문제와 풀어본 범위의 유사 유형을 숙제로 줍니다. 여기서 난이도상은 빼고 풀립니다. 처음에 개념 배운 후 대표 유형을 못 풀어도 절대 혼내시면 안 됩니다.
대표 유형 하나씩 다시 풀어주시고 대표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한 문제씩 더 풀어보게 한 후 나머지는 숙제로 주세요. 꼭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유형으로 숙제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괜찮아, 모르는 거 배우러 나한테 온 거잖아. 이번 숙제는 오늘 푼 숙제들의 유사 유형이니 복습 열심히 해서 이번엔 술술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복습 유도를 해주세요. 혹시 문제를 풀면서 학생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보인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상담. 상담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며 치고 빠지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3. 기억력 향상을 위한 7가지 방법.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도 매일 다 잊어버리고 오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답답하시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 좋았던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시키기. 뇌는 오직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 기억이 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학습되거나 회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걷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간판들을 보게 될 텐데 저희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정보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은 기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학원에 온다고 공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잖아요. 이 주의 집중을 위해 문제풀이 설명할 때 알아야 할 포인트부터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주의 집중시키고 해설 들어가는 거죠. 저희 학원은 화요일마다 스터디할 때 심화 문제 포인트들을 강사들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마다 중요 포인트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의미 고려하기. 선생님들, 다음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까요? 1번, 주제 말하고 설명하기. 2번, 설명하고 주제 정리해주기. 정답은 1번. 과정 시작 전에 이 단어를 왜 배우는지 전체적인 개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 파트. 지수는 가리킬지 셈수입니다. 지수는 밑에 있는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해주면 지수 법칙을 꼭 외우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문제 잘 풀어냅니다. 세 번째, 숙달된 후에도 계속 연습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학습시키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게 해보면 좋은데 학원에서 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 몇 명만 뽑아서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려운 문제들 중 한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오게 합니다. 이때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 계속 함께 열심히 노력해보자며 카메라 거치대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연습을 분산하기. 다음 중 전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기억이 될까요? 1번, 하루 8시간, 2번, 8일간 1시간씩.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저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재수할 때 처음 접했었는데요. 이 망각곡선을 똑같이 따라한 것은 아니고요. 저에게 맞게 복습 주기를 계속 조절했습니다. 저는 학습 당일, 3일차, 6일차, 7일차, 2주차, 한 달차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 재수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망각곡선 그래프도 보여주며 복습하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인출 단서 만들기. 여러 감각을 사용하면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으면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자극이 되어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혹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건 작업 기억 용량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노트 필기하면 작업 기억 용량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나요? 1번, 밑줄 그으며 공부하기. 2번, 밑줄 안 긋고 공부하기. 네, 밑줄을 그으며 공부하면 뇌가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중요한 내용을 화이트로 지워서 아이들 스스로 시험지를 만들게 해보세요. 스텝 1, 형광펜으로 중요한 것 체크하게 해주세요. 스텝 2, 형광펜으로 체크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 쓰게 해주세요. 스텝 3, 중요한 것을 화이트로 지워주고 스스로 테스트하도록 지도해주세요. 형광펜으로 체크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 쓰며 손글씨로 기억 인출을 한번 시키고
빈칸 채우기를 하며 기억 인출을 2번 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빈칸 채우기는 인출 중 강한 인출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6번째, 충분한 수면. 저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 만지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공부할 때는 쉬는 시간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 우선 문제를 내기에 앞서 용어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S와 SN은 공부 방법으로 나눈 그룹인데요. S는 단어를 외우는데 반복 학습을 시킨 그룹입니다. 외운 것도 계속 다 외우게 하는 거죠. SN은 단어를 외우는데 비반복 학습시킨 그룹입니다. 외운 것은 지우고 못 외운 것 위주로 외우게 하는 것이죠. T는 테스트 방법인데 맞춘 것도 시험 범위에 다시 포함시켜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TN은 맞춘 것은 지워버리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다음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1번 ST, 2번 STN, 3번 SNT, 4번 SNTN. 네, 정답은 1번, 3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 T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테스트 방법입니다. 맞춘 것을 또 볼 필요는 없으나 시험은 전체 범위로 봐야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억 인출을 4번 정도 반복하면 80% 이상 기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할 때 오답만 따로 빼서 시험 보지 않고 누적 테스트로 4번의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수업을 오래 듣게 하기 위한 팁. 수업을 오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거기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기준 자체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강사는 숙제 관리를 잘해서 학부모님이 저 선생님 잘 가르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강사는 개념 설명을 잘해서 학생이 저 선생님 잘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강사는 아이들과 라포 형성을 잘해서 잘 가르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년이 낮을수록 엄마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잘 가르쳐 보이는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휴리스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기술입니다. 가끔 TV 속 대규모 비행기 추락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면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휴리스틱 방법이 포스트잇에 오답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는 노트에 쓰라고 하고 굳이 채점은 또 책에 해줍니다. 책이 비어 있으면 책 검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비어지시거든요. 저희 학원 대신 다른 학원을 그 빈자리에 채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쳐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5. 학생들 동기부여 팁. 중등부는 고등부보다 공부의 절박함이 덜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아이들의 기분도 들쑥날쑥하다 보니 1:1 상담이 필수입니다. 계속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반복을 하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들 동기부여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 도전 과제 주기. 매일 피곤해하는 아이들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 중1, 시험도 없다 보니 절박함도 없고 4시간 수업 시간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1차 방정식 활용 파트를 배우고 있다면 저는 오늘 배워가야 할 한 가지를 정해줍니다. 오늘은 농도 문제만 확실히 마스터하고 가자. 오늘은 속력 문제만 확실히 마스터하고 가자. 대신 3문제에서 5문제 풀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요. 당연히 펜이 많이 멈춥니다. 그러면 저는 2문제 정도 먼저 풀어줍니다. 대신 압박 질문을 계속 던지죠. 딴 생각할 여유가 없게요. 그렇게 긴장해서 2문제 정도 풀고 나면 그와 비슷한 문제는 혼자 술술 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엔 칭찬. 2번째,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경험담 이야기해주기.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아이들.
또는 성실하지만 늘어난 학업량에 부담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요. 아이의 잘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토닥여줍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우는데요. 다 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비슷한 아이들의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극복해줬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이번 주만 숙제량을 조금 줄여주겠다고 하며 토닥여줍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그날 공부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전에 열심히 했던 흔적 보여주기. 사춘기가 온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학생들마다 공부한 흔적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습니다. 특히 아이가 변화가 생겼을 때 제 말대로 행동했을 때 아이의 노트나 문제집을 찍어 놓는데요. 1. 요즘 문제점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2. 예전에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3. 예전에 이렇게 잘했었다며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4. 얼마나 가능성이 큰 아이인지 설명해 줍니다. 5. 다시 잘해보자며 상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짧은 상담들로 아이가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한테 너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와 평가 방식, 수학 로드맵, 그리고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